자, 계리직 시험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이제 우편 및 금융상식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이제 계리직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특별한 상황이 됐죠. 보통은 아주 긴 기간을 두고 학습 자료가 이제 배포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충분히 이제 검토가 된 다음에 약간의 수정분이 약간 나오는 경우는 있지만 하여튼 충분한 시간을 줬었는데, 이번에는 딱 학습 자료가 배포되고 나서 3개월 만에 지금 시험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물론 이제 그 전부터 계속 준비하시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2월에 시험을 본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7월에 갑자기 시험을 보게 됐고 하다 보니까 좀 특수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이제 어떻게 강의를 할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 우편 및 금융상식에 새로 바뀐 내용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새로 바뀐 내용들이 아주 미세한 부분이 바뀌어서 약간 이제 추록 정도로만 해도 충분했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추록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뀐 것 같지는 않고, 문구가 조금이라도 바뀌어 있으면 또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새로 들어온 내용들도 많고요.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쭉 이제 훑어가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전반적인 내용을 아주 세세하게 다루는 것보다는 좀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탁탁 짚어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읽을 수 있는 내용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제가 이제 세세히 하나하나 설명드리면서 조근조근하게 설명을 드렸을 텐데, 이번에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 위주로,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내용들을 훑어드리는 위주로 이렇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전에 이제 우편 및 금융상식에서는 저희가 이게 세세하게 하건 아니면 약간 전반적인 내용을 훑어드리던 간에 반드시 필요한 거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께서 꼭 챙기셨으면 좋겠다라고 한 게 뭐냐면 실물 자료입니다. 실물 자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파일로도 드릴 겁니다. 파일로도 드릴 텐데, 그 파일을 같이 열어보면서, 이걸 프린트하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열어보면서 이게 이런 내용이 저런 내용이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요. 혹시라도 이게 이제 실물 자료를 실제로 보면서 연습을 하면 훨씬 더 좋은 내용들이 있거든요. 특히 우편 같은 경우는 그것이 훨씬 더 심합니다. 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실물 자료들을 여러분께서 좀 구비를 해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들, 이거를 여러분께 좀 적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각 지역에 있는 가장 큰 우체국을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서울 같으면 어디가 가장 큰 우체국일까요? 명동에 있는 중앙우체국이 가장 큰 우체국이겠죠. 저도 그래서 이 강의를 한번 시작하기 전에는 항상 그 명동에 있는 중앙우체국을 갔다 옵니다. 그래서 가서 이번에 또 새로 바뀐 건 없는가, 분위기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한번 또 훑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필요한 물건들도 한번 사보고, 이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자료들을 제공을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여러분께서 챙겨야 되실 거는, 여기서 돈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안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다 합쳐봐야 3,000원 안 할 겁니다. 아마 2,000원대에서 마무리가 될 건데, 이 정도는 한번 투자해 보시면서 이렇게 생긴 걸 한번 실제로 본다라는 생각으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편 엽서. 얼마 안 하죠? 아마 300원 정도 할 겁니다. 우편 엽서하고요. 자,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보험 취급 봉투라는 게 있습니다. 보험 취급 봉투. 봉투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다 제가 파일로 넣어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예, 보험 취급 봉투는 이제 초록색으로 생긴 봉투를 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험 취급할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민원 우편 봉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민원 우편 봉투요. 얘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조그만 이 편지지 넣는 그만한 봉투의 크기가 있는가 하면 대서류 봉투만한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만 갖고 있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 한 장에 70원, 얘도 한 70원 정도 할 겁니다. 한 장에, 그죠? 하나에. 한번 챙겨두시면 좋겠고요. 얘는 근데 보면 작은 우체국에는 잘 없더라고요. 큰 우체국에 가야 있고요. 저도 이제 어느 작은 우체국에 갔더니 민원 우편 봉투 주세요 라고 했더니 보험 취급 봉투를 주시면서 이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말고 민원 우편 봉투가 따로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얘 같은 경우는 그 갈색으로 되어 있는, 그리고 이제 발송용, 회송용이 따로 있는 그런 봉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국내 우편에서 저희가 볼 내용이고요. 국제 우편에서 이제 필요한 내용들은 첫 번째, 항공서간. 항공서간 아마 450원 할 겁니다. 항공서간 한 장 종인데요. 약간 이렇게 뭐가 이렇게 약간 연청색의 종이고요. 약간 뭐가 사이드에 날개처럼 달려 있어요. 접어가지고 탁 이렇게 봉하는 그런 식의 물품이거든요. 말하자면 종이거든요. 항공서간.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것은 국제 소포 우편물 기표지. 그러니까 국제 소포를 보낼 때 이걸 써가지고 붙여서 보내는 게 있어요. 기표지라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생겨가지고, 거기 파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겨서 뭐 여기가 1, 2, 3, 4, 5, 6 해가지고 6개 칸이 있고요. 여기 뭐 국제 소포 우편물은 CP로 시작하는 어떤 알파벳이 적혀 있고, 여기 바코드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요거요. 그래서 소포 우편물 기표지 챙겨 두시고요. 얘는 이제 무료입니다. 그냥 갖고 오시면 돼요. 두 번째, 국제 보험 소포 우편물 기표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험 소포 우편은
이게 보험 소포는 그냥 소포랑 다릅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생겼는데 거기는 CV로 시작합니다. CV 어쩌고저쩌고 해서 밑에 바코드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물론 나중에는 CP하고 CV를 합친다고는 하지만 통합한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런 거. 그래서 보험 소포 우편물 기표지도 하나 챙겨 오시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EMS 기표지. EMS 기표지가 있는데 EMS 기표지 같은 경우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EE로 시작하는 게 있고 EM으로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보통 EE로 시작하는 게 좀 더 그 뭐라 그럴까 좀 낮다 그래야 되나? 이게 이렇게 돼 있고요. 얘는 좀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보통 기표지 형태고요. 얘는 그거보다 좀 더 얇아요. 말하자면. 그래서 얘는 서류를 보낼 때 붙이는 기표지고요. 얘는 어떤 물건을 보낼 때 붙이는 기표지예요. EMS 인벨로프. 얘는 EMS 머천다이스 이렇거든요. 제가 이제 발음이 좀 저질이죠, 그죠? EMS 인벨로프, EMS 머천다이스. 그래서 EMS 기표지 또 두 개를 따로따로 챙겨오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이쪽에 하겠습니다. CNE 세관 신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CNE라고 하는 건 이거는 이제 어떤 기호, 약호 같은 걸 말하는 건데요. 뭐 CN01, CN04, CN07, CN2, CN23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접하게 될 그런 형식들 이런 것들인데요. 양식들 이런 거죠. CNE 같은 경우 되게 조그만 쪽지입니다. 아주 작은 쪽지예요. 그래서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쪽지고요. 뒤를 띄워가지고 스티커처럼 붙일 수 있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냥 쪽지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역시 무료로 그냥 갖고 오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돈 들어가는 건 지금 이 정도고요. 지금 아직 다 합쳐도 한 1,000원도 안 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아마 450원, 300원, 아마 70원, 70원 요 정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도 이제 그냥 무료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제일 비싼데요. 이게. 얘는 가져오셔도 되고 안 가져오셔도 되는데 이거 이거는 책에도 지금 있긴 있거든요. 그림이 있긴 있고요. 또 제가 당연히 자료로 드리긴 하지만 다 자료로 드리긴 할 겁니다. 이게 이렇게 생겼다는 건 보여드리려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국제 반신 우표권. 그래서 이걸 줄여서 국제 반신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말은 별로 안 적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왜냐하면 외국으로 보낼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쓰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산 건 우리나라에서 쓸 수가 없어요. 이게요.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압니다. 그래서요. 이거는 외국에서 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별로 안 적혀 있고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생겼고 이쪽에 두 개의 빈칸이 있는데 여기에 도장을 빵 찍어서 줄 겁니다. 1,450원. 제일 비쌉니다. 이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는 한번 이제 챙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한번 자기 지역에 있는 그 큰 의척으로 한번 가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여러분 나중에 직장이잖아요. 그죠? 물론 거기에 딱 가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자신의 이제 상위 부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 가보시고 의척의 냄새도 확 맡아보시고 내가 이제 앞으로 일할 곳 나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야 라고 딱 포부도 갖고 이렇게 하시고 이제 공부에 들어가시면 아무래도 그냥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마음가짐이 달라지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챙기셔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걸 좀 챙기실까요? 자는 이게 플라스틱 자가 좋은데 자가요 빳빳한 쇠자, 그러니까 아주 그 단단한 쇠자나 아니면 빳빳한 플라스틱 자 말고요 팔락거리는 자 있어요. 이렇게 약간 유연하고 팔락거리는 거. 이렇게 두꺼운 책에다가 줄을 그을 때는 그런 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빳빳한 자는 이게 눌러서 주시려고 하면 되게 불편하고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플라스틱 휘어지는 자. 왜냐면 이거는 제가 기출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 부분을 기출이었습니다라고 표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것은 다른 색깔의 펜. 이게 필요합니다. 다른 색깔의 펜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기출 표시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이 색깔은 무조건 기출 표시다라는 거. 왜냐면 기출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아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죠?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책을 넘기면서 보다가 이런 색깔들이 많이 나오는 곳이면 이거는 중요한 곳이구나. 기출이 많이 나왔던 곳이구나. 알 수가 있으니까 다른 색깔의 펜. 이거는 뭐 색연필도 좋고 볼펜도 좋고 형광펜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됐죠?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해 오시면은 저랑 같이 이제 공부할 준비가 된 겁니다. 자, 됐고요. 이제 준비물을 말씀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가지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우편 금융상식은 크게 네 파트로 나눠져 있죠. 국내 우편, 국제 우편, 이게 이제 우편 파트고요. 그 다음에 금융은 나눠져서 예금과 보험으로 나눠져 있죠. 물론 이 사이에는 법률이 있고 법률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법률하고 법률은요, 여기선 다루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얘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문제수로 봤을 때 여기에서 나오는 퍼센티지는 거의 10%가 뭐야? 5%, 3%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내용마저도 실은 이 앞에 있는 내용을 확실하게 알면 풀 수 있는 내용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페이지는 많지만 얘네들을 일일이 다 지금 볼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 다 녹아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위주로 준비를 하시는 게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괜히 여기 있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어쩌다가 한 문제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것들은 여기서 봤던 내용들로 기본기로 해결하시는 걸로 하고요. 여기에다 시간을 투자하시는 건 조금 비효율적인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됐죠? 그래서 이제 여기 부분 살펴볼 거고요. 또 사이사이마다 이제 문제들이 있거든요. 얘네들 문제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국내 우편, 국제 우편, 예금, 보험에 관한 문제들은 나중에 모아가지고 한 번에 이제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번 강의에서는 이론만 쫙 이렇게 빨리 읽어보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내용으로 진짜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해서 내용은 제일 처음 총론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편의 국내 우편의 총론입니다. 자, 국내 우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우편의 의미, 사업의 특성이 나오는데요. 우편의 의미 해서 이제 나오는 게 좁은 의미하고 넓은 의미가 나오죠. 좁은 의미 같은 경우에는 서신, 그 다음에 문서 통화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넓은 의미는 여기다 덧붙여가지고 물품이 추가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품 추가 정도를 사이드에 적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아, 참, 저기서 제가 사이드라고 하면 이거는 제가 이 책에다가 꼭 단권화라고 하는데 단권화요. 한 권으로 만드는 걸 말합니다. 뭐를요? 나의 공부 교재는 이거 한 권이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요, 이 책은 무조건, 단권화도 그럼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필요한 게 있으니까 노트에다 적어가지고 사이사이 이렇게 끼운다. 그럼 사이사이 끼우면 막 프린트 이렇게 들어가면 책이 이렇게 막 커지고 이렇게 나중에 터지고 막 되게 볼성사나워집니다.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다 적어두는 게 필요해요. 아주 힘든 경우라면 포스트잇 몇 장 정도 붙이는 건 괜찮지만 막 자료 저거 대충 끼우고 대충 이러면은 이게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실은요. 냉정하게 말해서 막 끼워넣는 게 아니라 여기다 다 일일이 정리를 해두시는 게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책만 보면 된다라는 생각으로요. 그리고 이 책을 볼 때에도 나중에는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을 다 일일이 읽을 수가 없잖아요. 이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미 읽었던 거니까 비효율적이니까 여기 사이드에다가 아주 핵심어들만 적어 놓을 겁니다. 핵심어들만 적어놔서 나중에는 여기 사이드만 탁탁 읽어도 여기에 뭐 있었던 거 탁탁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두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게 단권화 과정이니까 이 단권화 과정까지 해가지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 사이드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 책의 요 부분, 다음에 요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넓은 의미 옆에다가 플러스 물품이라고 적어두세요. 플러스 물품. 그러니까 좁은 의미에다 물품이라는 걸 더하면 이게 넓은 의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읽어보시고요. 네 번째도 마찬가지로 실체가 없다는 점, 그죠? 실체를 한다는 점, 이게 이제 전기통신과 구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편 사업의 특성입니다. 양가로 1번, 다른 색깔로 밑줄을 치시죠. 우편 사업은 정부 기업 예산법에 따라 정부 기업으로 정해져 있다. 정부 기업입니다. 얘는요. 뭐가 아니라고요? 공사가 아닙니다. 우편금융공사, 우편사업공사 아니죠. 그냥 우정사업본부. 정부에 있는 어떤 부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부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공사다, 공기업이다라고 나와 있으면 틀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이드에다가 정부기업 표시해 두시고요. 국가기업 이렇게 표시하셔도 좋습니다. 정부기업, 국가기업. 이게 다 기초에 나왔던 문구예요. 기초에는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국가기업. 예전 학습자료에는 국가기업이라고 써 있었거든요. 됐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독립재산제죠. 특별회계로서 독립재산제다. 독립재산제라는 건 이제 거기서 나오는 돈을 거기서만 이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독립재산제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특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번 양가로 3번에서는요. 콜린 클락의 산업분류에 따르면 노동집약적 성격에 강한 3차 산업이라고 돼 있죠. 일단 3차 산업 적어두시고요. 사이드에다가. 그 다음에 1차 산업은 농업 이런 걸 말하고 2차 산업은 공업 이런 걸 말하죠. 3차 산업은 서비스업을 말하는데 서비스업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노동이 필요한 서비스업입니다. 아무래도 집배원 아저씨가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하기 때문에 노동이 필요한 서비스업이다. 따라서 인건비가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말이 이제 밑에 좀 나와 있긴 하죠. 3차 산업이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우편의 이용관계입니다. 우편의 이용관계 첫 번째 읽어보시고요. 동그라미 2번. 우편 이용자와 우편 관서 간의 우편물 송달 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사법상의 계약관계이다. 다 밑줄 쳐두세요.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는 문구 밑줄 쭉 치시죠. 사법상의 계약관계. 그 사이드에도 사법상의 계약관계를 적어두세요. 틀리게 나오면 공법상의 계약관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면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우정사업본부라는 것이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공무원과 우리가 일을 하는 거다 보니까 공법상의 계약관계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생각해보면 이런 일은 물건을 주면 배달해주는 일은 택배회사에서도 하고 그리고 특송회사에서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권력적인 관계가 아니라 돈 주면 해주는 그냥 어떤 사법적인 관계. 그러니까 사법적이라는 건 이사를 말합니다. 개인적인 관계요. 그죠? 이런 사법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공법적인 관계와는 약간 거리가 있죠. 그죠? 이런 공법적인 계약 관계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군대 가는 거. 이런 거. 그죠? 그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법적인 관계잖아요. 권력적인 관계. 그죠? 그런 게 아니라 이건 돈 주면 다 해주는 그냥 사법적인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다소 권위적인 면이 있다라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편이용 관계자 밑에 나오네요. 우편이용 관계자는 우편관서, 발송인, 수취인이다. 다 밑줄 쳐두세요. 역시 기출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우편이용 관계자는 우편관서, 발송인, 수취인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근데 여기 중에서 수취인은 뭐가 아니냐면 당사자는 아닙니다. 이 계약이라는 게 당사자가 있고 관계인이 있는데 계약의 당사자는 어떤 권리 의무 관계를 서로 쌍무계약을 갖는 뭐 쌍무계약이 아닌 경우도 있지만 하여튼 그런 관계를 갖는 게 계약 당사자라고 하는데요. 우편관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발송인이 있잖아요. 실은 얘네 둘이서 계약하는 거죠. 발송인이 이 사람한테 금전을 줍니다. 돈을 주고요.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뭘 줘요? 서비스를 주죠. 그러니까 여기선 권리 의무 관계가 우편관서는 발송인으로부터 우편 요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고요. 그 대신 의무는 우편 서비스를 해줄 의무가 있는 겁니다. 발송인은요, 우편관서한테 돈을 줄 의무, 우편 요금을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이 서로 둘이가 당사자예요. 그러면 수취인은 뭐냐? 수취인은 계약의 당사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계약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받는 사람이긴 하죠. 물건을 배달받으니까요.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계약 관계자이긴 합니다. 근데 계약 당사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사이드에다가 수취인 해놓고는요, 이렇게 적어두시고, 밑에다 이렇게 적죠. 관계자는 맞지만 당사자는 아니다. 이렇게 일단 적어두시죠. 자, 됐죠? 이렇게 적어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손해배상 같은 거 할 때에도 발송인은 자기가 계약 당사자니까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바로 할 수 있지만 수취인 같은 경우, 국내 우편에서 수취인 같은 경우는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발송인으로부터 어떤 승인을 얻어야지만 그래야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거나 이런 식의 약간 제약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권리 의무 읽어보시고요. 우편 이용 계약의 성립 시기 이것도 1번, 2번을 다 다른 색깔로 밑줄을 쳐두세요. 앞에 총론에 좀 중요한 내용들이 많죠. 우체국 창구에서 직원이 접수한 때. 그래서 그 1번, 2번에 다 밑줄을 쳐두시고 사이드에 뭐라고 적어두시냐면 접수, 투입, 교부. 접수는요 창구에 왔을 때가 접수고요. 투입은 우체통에 투입했을 때. 교부는 이거는 방문 와서 집배원 아저씨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물건을 받아가시면은 어떤 영수증이나 수령증 같은 걸 주시거든요. 이런 걸 교부 받았을 때. 이때가 우편 이용 계약의 성립 시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문제로 나왔었는데요. 투입 이게 우체통 같은 경우인데 우체통 같은 경우는 투입하고 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체통으로 창구에 있는 직원의 손이 이렇게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받았으면 끝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잘못 생각하시는 게 우체통에 집어넣었다? 아차 잘못 집어넣었네? 뭐 집배원 아저씨 기다려가지고 집배원 아저씨가 빼갈 때 이거 제가 잘못 넣은 거여서 이렇게 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물론 빼갈 수는 있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이미 계약은 성립한 것이기 때문에 집어넣는 순간 계약은 성립한 것이기 때문에 우체부 아저씨가 이거는 계약이 이미 성립된 거라서 제가 이렇게 함부로 해드릴 수는 없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창구에서는 접수했을 때 우체통에 투입했을 때 그 다음에 집에 와서 방문 접수나 아니면 외근 나가 있는 집배원 아저씨한테 이렇게 맡겼을 때는 그 수령증이나 영수증을 받았을 때 이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구도 이게 창구에 갔을 때 창구에다가 그냥 창구에 들어가는 순간이 아닙니다. 그죠? 접수를 했을 때 그때가 계약의 성립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뭐 접수, 직원이 접수, 그다음에 우체통에 넣은 때, 그 다음에 밑에 2번에는 영수증 교부한 때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자, 우편사업 경영주체 및 관계 법률 볼 텐데요. 여기에서는 일단 경영주체에서는 사이드에 적어두시죠. 미래창조과학부. 그러니까 이제 경영은 국가가 하는데 관장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지식경제부였죠. 근데 이제 이게 바뀌어가지고 미래창조과학부로 바뀌었죠. 됐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이번에 서신독점권이 있습니다. 서신송달은 국가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전에는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던 문구였는데요. 새로 이제 자료가 바뀌면서 좀 자세하게 들어갔습니다. 서신독점권 해가지고요. 사이드에 적어두시죠. 서신송달 얘는 국가 독점.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만약에 사기업에 맡겨버리면 서신송달을 그러니까 국가에 독점 안 시켜주고 하면은 사기업에 맡겨버리면 어떤 상황이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저 멀리 있는 섬 하나 생각하면 요즘 이제 TV에서 많이 유명했던 섬이니까 만제도 생각해 볼까요? 만제도에 만약에 편지를 보내달라고 하면 이걸 똑같은 우표를 똑같은 용어를 붙여서 가겠어요? 안 가겠죠? 여긴 더 받아야 됩니다. 더 오래 걸립니다. 더 비싸게 받아야 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서신에 대해서는 무조건 국가가 독점하게 해가지고 이 정도 이제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됐습니다. 그래서 서신송달은 국가가 독점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넘어가서 독점권의 대상은 서신이라고 돼 있죠. 자, 서신은 이제 거기 정의가 나오는데 사이드에 적어두시죠. 신정서상. 신정서상. 얘는 아니다. 신문. 거기 나와 있죠. 정기간행물, 서적, 상품 안내서. 이런 같은 경우에는 서신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우편에 관한 법률인데요. 우편에 관한 법률은 거기 나와 있는 법률 내용이 되게 많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우편법, 창구 업무 위탁에 관한 법,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법, 별정우체국법, 국제법규 이렇게 나오는데요. 얘네들은 실제로 문제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여기 나와 있는 설명들을 쭉 하나 적어놓고 이 설명이 무슨 법에 관한 거냐 이게 문제로 나왔었어요. 되게 쉽죠? 왜냐하면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만 제대로 읽으면 여기 있는 1, 2, 3, 4번 중에서 뭐에 관련된 건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자, 처음에 우편법을 보죠. 우편법. 기본법이다 라는 게 중요합니다. 우편법은 기본법입니다. 사이드에 기본법 적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체국 창구 업무 위탁에 관한 법률이다 라고 하면 개인이 우편 창구 업무를 위임받아서 운영할 때 이런 우편 취급국 이런 게 있거든요. 취급국은 나중에 제가 얘기를 말씀드릴 텐데 취급국이라고 하면 이거는 그 개인이 운영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개인이 이 업무를 위임받아서 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이제 취급국에 포함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가보면 우체국은 아니에요. 근데 우편 업무를 하긴 해요. 되게 작습니다. 보통 한 몇 평 안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가보면 이렇게 일어나면 한 이 정도는 이런 창고 같은 게 있어요. 그 앞에는 보통 두 분, 제가 갔던 취급국은 다 두 분 정도 앉아 계셨어요. 아주머니 두 분인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뭐 청년 하나, 아주머니 하나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그 무게하는 저울이 하나 놓여져 있고, 또 저쪽에는 뭐 기표지 적는 그런 자리도 있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런 거를 접수받아주는 곳이에요. 우정사업에 관한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하지는 못하지만 웬만한 거는 접수를 받아주는 곳. 그래서 EMS나 이런 거는 되게 꼼꼼하게 받아주기도 하고, 아니면 요금 별납이나 요금 훈납 같은 경우에는 약간 취급국에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단순한 것들을 이제 해주는 그런 곳을 취급국이라고 합니다. 그죠? 해서 이제 취급국 이런 것에 관한 이제 법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여기는 다른 색깔로 밑줄 좀 다 쳐두실까요? 우정사업의 경영 합리성과 우정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특례 규정이다. 사업 범위는 해가지고 쭉 해서 활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 것까지. 여기가 실제로 이제 문구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었죠.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다음 중 이 법에 이것에 관련한 법률은 1번 우편법, 2번 창고 위탁에 관한 법률, 3번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4번 별정우체국법. 다음 중 옳은 것은 3번.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런 식의 문제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자, 됐고요. 그래서 이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것이죠. 우편법은 기본법이고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것은 이제 우정서비스 품질, 경영 합리성 이런 것에 관한 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별정우체국법. 별정우체국은 우체국 같은 것을 이제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시설을 가지고 이게 우체국을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방이나 오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수요가 많지 않을 때 이럴 때는 별정우체국을 따로 만들기도 합니다.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시설 등을 이용해서 이제 그것에 관련된 법률이 별정우체국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국제법규는 뭐 거기 보면 기억이 UPU라는 말이 나오고 니은에 APPU 아시아태평양 우편 연합이 나오고 디귿에 표준 다자간 협정 또는 양자 협정 이런 게 나오는데요. 기억의 UPU 같은 경우는 이거는 UPU하고 니은의 APPU는 나중에 국제법규에서 아주 상세하게 볼 겁니다. 그래서 UPU는 만국 우편 연합을 말하고요. APPU는 아시아태평양 우편 연합을 말하거든요. 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 뭐 당연히 이런 조약에 관한 내용들도 당연히 우리 이제 우편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포함이 되는 거겠죠. 그다음에 디귿 표준 다자간 협정 또는 양자 협정. 이거는 표준 다자간 협정은 어떤 그 양자 협정을 먼저 생각해 보면 어떤 A 나라에서 B 나라로 어떤 물건을 보낼 때 그때 그 나라 둘이서 서로 이제 어떤 협정을 맺을 수도 있겠죠. 야, 니네 나라에서 우리나라 보낼 때는 요금은 얼마로 하기로 하자. 무게가 올라갈수록 얼마로 하기로 하자. 며칠 안에 보내주기로 이런 걸 정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게 양자 협정이고요. 그러면 니네 두 명 보내냐? 우리도 이제 서로 이렇게 보내는 걸로 하자. 이렇게 서로 보내는 걸로 이렇게 하면 다자간 협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다자간 협정이 너무 이제 커지고 그렇게 되면 야, 그럼 전 세계 다 모여 해가지고 이렇게 UPU 같은 어떤 국제 기구가 탄생하는 거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근데 아직까지 뭐 어떤 우편 사업에 관해서는 모든 나라가 다 뛰어들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 각자 몇몇 나라끼리 이렇게 서로 정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게 다자간 협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5번째 우편 사업의 보호 규정이 나오네요. 10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보호 규정은. 자, 보시죠. 1번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10가지의 제목만 먼저 볼게요. 운송요구권, 조력청구권, 그 다음에 통행권하고 통행료 면제, 그 다음에 넘어가 4번에 전용 물건의 압류금지, 그 다음에 부과면제, 그 다음에 압류거부, 우선검역, 제한능력자 행위 판단, 비밀보장 우편정보 제공, 서신독점. 다 뭐예요?
다 뭐냐면 이게 지금 어느 산을 공부하셔야 되는지 아셔야 되는 거. 이걸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외운다 할지라도 이게 지금 뭘 외우는 거냐? 뭘 외우는 거예요? 이런 걸 줌으로써 우편 사업을 보호한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편 사업은 이런 항목들로 인해서 보호받는다. 우편 사업이 보호받는 건 이런 것들을 보니 우편 사업이 보호받는 걸 알 수 있겠구나라는 내용이 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운송 요구권입니다. 운송 요구권은 뭘까요? 운송 요구권은 우편 간서가 운송 사업 경영자에게 우편물 운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운송 사업 경영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거 운송할 테니까 운송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이거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거기 나와 있으면 보면 거부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물론 그 운송 사업 경영하는 사람들은 그럼 이걸 우리가 왜 해주냐? 공짜로 해주냐? 공짜로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 줄 테니까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을 받아도 난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편물은 운송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우편물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요구 대상을 보니까 철도, 궤도 사업 경영자, 자동차 선박, 항공기 운송 사업 경영자 이런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이제 보상을 해주고 요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경영자들은 보상을 받았으니까 그러면은 거절하지 말고 무조건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력 청구권,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두 가지 경우인데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아닌 다른 사람들한테 나 지금 위급한 상황이니까 먼저 이거 배달하는 거 좀 도와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경우는 국가 비상사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다른 공무원한테 우편 행정을 하는 우정사업하는 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무원한테 이거 우정에 관한 얘기들을 좀 도와달라고 해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운송원 등의 조력 청구권이라고 돼 있죠. 동그라미 1번입니다. 우편 업무를 수행 중인 운송원, 집배원이나 우편물을 운송 중인 항공기, 차량, 선박 등이 사고를 당했을 때 주위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해도 정당한 까닭 없이 요청을 거부하면 벌금 물어야 되고요. 다만 도와준 사람은 적절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수들은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 손실보상 청구권이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뭔가 내가 손해까지는 아닌데, 그죠? 뭔가 이 사람이 잘못해서 손해 입은 건 아니지만 내가 어쨌든 뭔가 마이너스가 있다. 이건 손실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경우를 손실을 입었다라고 할 때는 이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은 국가 비상사태 때 말하는 건데요. 이때는 전쟁과 같은 국가 비상사태 때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주고받는 행정우편을 취급하는 운송원이 다른 직원에게, 우편관서 외의 기관과 직원에게 교통수단이나 그 밖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다른 공무원한테 지금 부탁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비상사태 때 할 수 있는 거고요. 조력 청구권입니다. 세 번째, 운송원 등의 통행의 면제. 통행권은 뭐냐면 이게 만약에 이제 지금 길을 가야 되는데 담장으로 뭐가 막혀 있다. 뭐 길을 갈 수 없는 상황이다. 근데 옆에 논을 밟고 가야 된다. 그럼 밟고 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밟고 가도 됩니다. 그러면 그 손해본 거는 당연히 물어줘야 되죠. 그러니까 밟고 가는 게 이게 뭔가 나쁜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쩔 수 없이 밟고 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 물어주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통행권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남의 집 담장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라면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거는 보상을 해주면 되긴 하지만, 그죠? 그러니까 이제 보상을 해주면 되긴 하지만 들어갈 수 있는 게 뭐가 걸리냐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아예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보상이고 뭐고를 떠나서 아예 못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편물은 계속 운송이 돼야 되고 배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통행료 면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편 업무를 수행 중인 운송원, 집배원, 항공기, 차량 선박 등은 도로, 다리, 도선장 등을 지날 때 통행 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일단은 면제받을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야, 이거 공짜로 해줄 수는 없는 거였다. 그러니까 내가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을 보내주고 나중에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편을 이제 배달한 집배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 다닐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정당한 보상은 이제 국가에서 해줄 수 있는 거고요. 뭐 집배원 아저씨도 그냥 함부로 가는 게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일하러 가는 거니까요. 그죠? 도선 요구권. 도선 요구권은 뭔가요? 도선이 뭐냐면 건네달라는 거예요. 저기 강 좀 건너주세요. 이거예요. 도선이라는 게 그래서 도선장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나루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루터에서 저쪽으로 건너가게 해주세요. 이런 게 이제 도선 요구권을 말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금은 당장 요청할 수 있고요. 쉽게 말하면 외상같이 비슷한 생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은 당장 이제 건네주시고 나중에 보상 청구하면 저희가 드릴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였고요. 자, 네 번째. 우편 전용 물건의 압류 금지, 그 다음에 부가 면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는 밑에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가 있잖아요. 근데 동그라미 1하고 그 밑에 나와 있는 양가로 6 있죠. 얘를 좀 연결해 두시죠. 동그라미 1, 양가로 6. 왜냐면 이게 은근히 헷갈려요. 자, 전용 물건의 압류 금지, 그 다음에 부가 면제는 뭐냐면 전용 물건이 있죠. 쉽게 예를 들어서 우편에서 배달해야 되는 오토바이를 생각해 보죠.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있다고 쳐요. 근데 이 우체국 같은 경우에도
뭔가 이렇게 계약관계 때문에 빚을 질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채무관계가 있다고 쳐요. 근데 채권자가 우체국에 가가지고 야, 너 돈 내놔 라고 했더니 우체국에서 지금 돈 없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채권자는 여기 있는 어떤 우체국의 물건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가 있죠. 압류를 할 수가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우편에 관련된 전용 물건에다 이런 데에다는 압류를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편이 이 우체국이 해야 되는 일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일이 배달인데, 그죠? 혹은 운송인데, 이런 운송이나 배달 같은 걸 할 때, 그죠? 이런 거 할 때 꼭 필요한 물건, 이런 거는 남겨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지 말아라. 이게 압류 금지입니다. 그죠? 거기 나와 있는 게. 그 다음에 부가면제도 마찬가지예요. 우편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제세공과금 이런 거 붙이지 말아라 이거예요. 뭐 제세공과금이라는 게 뭐 세금이나 여러 가지 일단 붙는 그런 금액들 말하죠. 그죠? 그런 것들 붙이지 말아라 이겁니다. 전용 물건에 대해서는 그 압류도 안 되고 제세공과금 부과 대상도 되지 않는다. 이건데 6번을 미리 보죠. 6번에 보면은 거기는 뭐가 나오냐면 압류 거부권이라는 게 있죠. 이건 뭐냐면 자, 오토바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토바이 이렇게 있고 오토바이 타고 집에 온 아저씨가 이제 간다고 쳐요. 근데 여기에 이제 배당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우편물이 들어있겠죠. 압류 거부권은 그러니까 여기 전용 물건에 관한 건 이 오토바이나 이 자루 자체에 관한 얘기고요. 압류 거부권은 여기 들어있는 이런 물건들, 말하자면 이제 배달해야 되는 이런 물건들 있잖아요. 뭐 서신이 될 수도 있고 물품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에 관한 얘기예요. 이런 것에 관한 얘기. 그래서 이 압류 거부권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B라는 사람이 돈을 안 갚아요. 그러니까 A가 B라는 사람한테 대한 어떤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했다고 쳐요. 압류를 했는데 이 압류한 내용이 보니까 어떤 다이아몬드 반지였다고 쳐요. 다이아몬드 반지. 근데 이 반지가 어디 있냐? 지금 어디 있냐면 얘한테 없고 우체부 아저씨 짐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한테 오고 있는 중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럼 이제 A는 쫓아가요. 우체부 아저씨한테 급하니까. 왜냐면 얘가 다이아몬드 반지를 챙기면 얘가 어디다 빼돌릴 것 같으니까 우체부에 쫓아가가지고 아저씨 이거요 지금 이 안에 다이아몬드 반지 들어있는데요. 이거요 지금 제가 압류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우체부 아저씨가 뭐라 그래요? 이때 하는 게 압류 거부권이에요. 압류 거부권이에요. 야, 난 모르겠다 지금. 당신이 무슨 말 하는지 난 모르겠고 그게 압류할 수 있는지 없는지 나는 그런 정당한 권리를 모릅니다. 어쨌든 내가 해야 되는 일은 이 사람한테 배달해줘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배달만 해주는 것까지만 해줄 테니까 압류는 그때 가서 하세요. 라고 하는 게 압류 거부권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짐 속에 들어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누가 압류를 하러 온다 할지라도 이거는 압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우편 사업에 대한 보호가 되겠죠. 제대로 된 어떤 배달을 계속 해야 되는 그런데 이제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죠? 이게 압류 거부권입니다. 그래서 전용 물건의 압류 금지하고 압류 거부권은 차이가 난다는 거 알아두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5번에 공동해상 손해부담의 면제 나오는데요. 참 이거 보면 별의별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게 뭐 혼자 공부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좀 이렇게 잘못 알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보면 특히 그렇거든요.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게 그러면 공동해상 손해부담의 면제라는 게 무슨 말이냐 참 여러 가지 해석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카페에 들어가서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뭐냐 이게 만약에 이제 짐이 이렇게 배가 있고 여기 짐이 4개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크게 있다고 칩시다. 근데 여기 선장이 있겠죠? 선장이 딱 보니까 지금 위급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서 뭔가 버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쳐요. 버려야 나머지도 다 산다. 라는 상황이라고 쳐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를 이제 버린다고 판단을 하겠죠. 여기서 공동해상 손해부담의 면제라는 게 막 별 얘기, 이 선장이 이걸 버렸을 때 이 선장은 처벌받지 않는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막 별의별 해석을 다 하시더라고요.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뭐라고 하냐면 훼손이라는 게 있어요. 훼손 분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에서 지금 되게 풍랑에 빠져가지고 위험한 상황이다. 근데 짐을 버리지 않으면 지금 이거 다 빠져 죽게 생긴 거다. 혹은 여기는 짐을 다 버려야 되는 상황이다. 이럴 때는 어떤 짐을 버린다는 판단을 하겠죠. 이 판단은 선장이 합니다. 이 선장의 판단에 대해서는 누구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선장이 그냥 왕이기 때문에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버렸다고 쳐요. 이렇게. 버렸다고 치면 이 나머지 이 세 짐의 주인들은 이 사람한테 감사하죠. 왜냐면 이걸 버림으로써 우리가 살아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집에 가면 돼요? 안 되죠. 감사한 마음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 사람의 손해를 이 사람들이 보전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의 손해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보전을 해주는 거. 이게 훼손 분담이에요. 훼손은 바다에서 생긴 손해를 말하고요. 그것에 대한 분담을 얘네들이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요, 훼손 불분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이거는 여기 있는 주인들 중에서 어떤 특별한 사람은 이 분담을 할 때 분담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 각출을 하는데 각출할 때 빠져도 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누구냐? 그게 우편에 관련된 주인. 이게 만약에 우편물이었다 라고 하면 여기의 주인은 이 훼손 분담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훼손 불분담이에요. 이게 지금 이 내용입니다.
공동해상 손해부담의 면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항해 중 침몰을 피하기 위해서 화물을 버려야 되는 경우에도 우편물과 우편 업무에 관한 필요한 물건에 대해서는 그 부담을 면제받는 권리다. 해서 나머지를 버렸다라고 했을 때 그 부담을 얘네 같은 경우는 지지 않고 나머지가 져야 되는 거. 이런 거를 훼손 분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훼손 불분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공동해상 손해부담의 면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같은 경우는 말뜻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7번째 우선 검역권이 있는데요. 우선 검역권은 사이드에 적어두시죠. 검역 면제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질병이나 이런 것이 발생한 곳, 이런 곳에서 우편물을 보내야 된다라고 하면 어쨌든 거기 우편물도 검역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편물이라고 해서 검역을 면제시켜주면 그러면 잘못하면 병원균이 전 세계가 퍼지겠죠. 그게 아니라 검역을 우선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우편물은 보호받아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검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 이게 우선 검역권이라는 겁니다. 면제받는 게 아니라 먼저 가질 수 있는 권리. 그죠? 그래서 면제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먼저 검역을 받고 먼저 보낼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다음 8번째. 제한 능력자 행위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다른 색깔로 밑줄을 쳐두시죠. 동그라미 1번. 에다가 다 밑줄을 쳐두세요. 우편 이용 관계에서는 제한 능력자가 행한 행위라도 법률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요. 쭉 밑줄을 쳐두시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판단하는 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제한 능력자 제도라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행위 무능력자라고 불렀어요. 행위 무능력자라고 불러가지고요. 이게 어떤 재산상의 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해요. 이거를 예전에는 이제 민법에서 어떻게 정했었냐면 미성년자, 그다음에 한정치산자, 예전입니다. 이거는 지금이 아닙니다. 2013년도에 바뀌었어요. 금치산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어떤 이게 치산이라는 게 재산을 관리한다는 뜻이거든요. 해서요, 이런 사람들은 재산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가 혼자서 스스로 못해요. 어떤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직접 해줘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런 경우 마찬가지로 행위 무능력자로 봅니다. 미성년자 아무리 똑똑해도 미성년자면 이거는 제대로 재산 관계를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어떤 특정한 예외가 붙는다면, 그래서 영업을 허락했다거나 아니면 그냥 용돈으로 네가 마음대로 쓰라고 줬다거나 이러면 괜찮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미성년자는 함부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게 있는데, 행위 무능력자들은요, 이게 근데 행위 무능력 이렇게 부르니까 좀 이상하기도 하고 예전과 안 맞는 것도 있어서 2013년도에 제한 능력자라고 해서 이 제도 자체를 좀 바꿨어요. 이렇게. 그래서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 그 다음에 피특정 후견인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여기에서 후견인입니다. 후견인. 근데 여기에서 피특정 후견인은 제한능력자에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긴 합니다만, 지금 우리는 우편법이니까 그런 내용보다는, 상세한 내용보다는 어쨌든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무슨 사람들이냐면 재산관계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민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이 사람들을 되게 많이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거래관계를 했다라고 했을 때 어떤 특정한 경우에는 그냥 취소해버릴 수도 있어요. 법정 대리인에 가서 취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성년자가 갑자기 저기 어디 가가지고 휴대폰을 계약을 덜컥 해가지고 왔다라고 했을 때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휴대폰 업자가 이거 어차피 계약했고 사인했기 때문에 이거 취소 못합니다. 계약은 취소권이 있어야 취소할 수 있는 건데 이거 취소 못합니다라고 하면 뭐라고 하면 돼요? 이 사람 미성년자예요 라고 하면 게임 끝나요, 그냥. 해서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보호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재산관리 관계에서 함부로 이렇게 자기네들이 어떤 재산관계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했다가는 취소를 쉽게 할 수 있어요. 원래는 취소는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계약관계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 되게 많이 보호해줘요. 되게 많이 보호해주지만 우편사업은 얘네보다 더 보호받습니다. 왜냐면 우편에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배달 보내주세요, 편지 보내주세요 라고 했다고 쳐요. 이랬을 때 이 사람을 보호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편 이런 게 계약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말은 취소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우편이 되게 혼란스러울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우편이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되게 큰 어떤 재산상의 불이익이나 이런 게 없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편 사업을 더 보호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원래 제한 능력자들은 보호를 받아야 되지만 우편 사업에 있어서만은 제한 능력자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제한 능력자들이 그냥 일반적인 능력자와 똑같이 취급을 받게 돼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8번입니다. 제한 능력자 행위에 대한 법률적 판단. 해서 제한 능력자가 행한 행위라도 법률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은 뭐냐면, 물론 우편 이용 관계에서 법률적인 잘못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능력자 행위에 대해서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네 같은 경우가 뭐가 이렇게 우편 간서에 대해서 계약을 했는데 뭐가 취소가 돼야 되는 경우를 할지라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이유로 제한 능력자라는 이유로 취소를 해야 되는 경우라면 이거는 우편 간서가 우리도 보호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보다 더 어떤 상황에서는 우리도 더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다만 이런 이유가 아니라 다른 이유, 뭐 사기로 인한 것이었다, 아니면 착오로 인한 것이었다, 아니면 뭐 강박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으로 인한 것이었다라고 하면 이런 이유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거라면 이건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법률적인 잘못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게 이런 경우를 얘기해요.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런 이유로는 취소를 할 수가 없다, 무효로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게 그 얘기입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9번째, 우편물의 비밀 보장하고 우편 정보 제공. 이거는 이제 새로 들어온 겁니다. 9번하고 10번은 새로 들어온 거니까 밑에 나와 있는 체크도 뭐 새로 들어온 거니까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자, 9번 일단 보면 우편물의 비밀 보장, 우편 정보의 제공. 이거는 비밀 보장을 법적 의무화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범죄 수사 등으로 해서 말미암아서 어쩔 수 없이 우편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경우라도 최소한으로 기본 컨치매를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밀 보장에 관한 내용이 새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서신 독점권 앞에서 살펴봤었죠. 그죠? 그래서 서신은 우체국에서만 서신을 취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럼 서신은 이제 그 범위 옆에 나와 있는 사이드에 적어두시죠. 350g 이하. 그 다음에 통상 우편요금 10배 이하. 그 다음에 국가 지자체 등기. 이렇게 세 가지죠. 이런 것은 이제 국가에서만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정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나와 체크. 이것도요, 아까 본 겁니다. 신정서상 또 나옵니다. 그죠? 점 4개가 신정서상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신문, 정기간행물, 서적, 그 다음에 상품 가격.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밑에 나와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서신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일 밑에 보면, 일단 밑에서 두 번째, 12시간 이내에 배달해야 되는 것들, 이런 서류 같은 경우도 여기에 이제 제외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에서 독점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마지막에 신용카드, 마찬가지죠. 신용카드 같은 경우도 서신에서 제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도, 신용카드 이렇게 배송받을 때 보면 우체부 아저씨가 아니라 다른 분이 오시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서신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독점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됐죠. 이렇게 된 총론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챕터 두 번째, 우편 서비스 종류와 이용 조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편 서비스 종류와 이용 조건 같은 경우에는 거기 보시면 하위 유형으로 나눠보면요. 일단은 구분하고 배달 기한이 처음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통상 우편물이 나오고 02 오른쪽에 보이죠. 그 다음에 03 소포 우편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04 방문 접수가 있습니다. 일단 01 우편 서비스 구분 및 배달 기한을 보시면요. 우편 서비스는 사이드에 적어두시죠. 보편적, 선택적. 보편적 우편 서비스와 선택적 우편 서비스로 구분한다. 이렇게 사이드에 적어두시고요. 자, 그럼 보편적 우편 서비스라는 게 뭐냐? 기본적인 보편적 통신 서비스를 말하는 거고요. 자, 이런 걸 주니까 이걸 하기 때문에 서신 독점권이라도 주는 거예요. 서신 독점권이라도 있어야지 보편적으로 다 이제 서비스를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서비스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어려운 것도 다 가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혜택으로 서신 독점권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서비스 대상이 있는데요. 이거는 자, 보편적이냐? 그 선택적이냐의 개념은 이게 일단은 통상 우편물이 있고 소포 우편물이 있는데 얘는 이제 좀 이따가 나눠보긴 할 겁니다만 여기에서 통상이나 소포 같은 경우에 보편적이나 선택적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이거는 그 무게로 정해요. 통상 우편물에서 보편적이냐의 기준은요 2kg 이하예요. 2kg이 넘어가면 이거는 선택적 우편 서비스로 봅니다. 소포 우편물은요 20kg 이하예요. 20kg이 넘어가면 이때는 선택적 우편 서비스로 봅니다. 그래서 선택적 우편 서비스는 좀 더 비용도 많이 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보내는 것보다 좀 더 추가로 우리가 뭘 요구한다라는 생각으로 보시면 돼요. 얘는 기본적으로 다 해줘야 되는 거고 얘는 거기다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건 등기가 붙었다. 예를 들어서 등기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편을 보낼 때는 등기로 보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요즘 편지 많이 안 보내긴 하지만 옛날에 편지 보낼 때라고 해서 이때 무조건 등기로 보내진 않아요. 그냥 일반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도 많아요. 등기는 뭐예요? 등기는 기록 취급하는 걸 말하는데 그래서 이제 기록 취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한테 직접 전달해주고 이런 것들이 등기란 말이에요. 자, 등기가 붙었다. 그러면은 통상이 됐건 소포가 됐건 등기가 붙으면 그러면은 선택적 우편 서비스로 바뀔 것 같거든요. 통상에서도 2kg 이하고
2kg 이하면 보편적이지만 2kg 이하라 할지라도 등기가 붙어버리면 선택적 우편 서비스로 갈 것 같거든요. 뭔가 플러스 알파의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 같으니까. 그죠? 근데 그렇지 않고요. 이제는 등기는 무조건 보편적이냐 선택적이냐를 구분해주는 기준이 되지가 않아요. 등기를 붙였다 할지라도 무조건 2kg 이하냐 2kg 이상이냐 이걸로만 따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상우편물인데 2kg 이하인데 등기를 붙였다라고 하면 이것도 역시 여전히 보편적 우편 서비스입니다. 당연히 선택적에서 등기가 붙으면 이것도 당연히 선택적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등기라는 게 붙었을 때는 뭔가 플러스 알파 되기 때문에 선택적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겠지만 이렇게 무게 기준으로 따졌을 때 그거보다 떨어지는 것이라면 등기가 붙건 안 붙건 간에 무조건 보편적 우편 서비스로 봐야 된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등기가 붙었다. 붙건 안 붙건 간에 어쨌든 20kg 이하라면 이때는 소포도 보편적 우편 서비스가 되는 거고요. 등기가 붙으면 이건 넘은 경우에는 뭐 등기가 붙건 안 붙건 간에 마찬가지로 선택적 우편 서비스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서비스 대상 보시면 2kg 이하의 통상 우편물과 20kg의 소포 우편물은 당연히 이제 보편적 우편 서비스인데 3번에 보시면 1, 2의 우편물의 기록 취급 등 특수하게 취급한 우편물 같은 경우도 지금 보편적 우편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죠. 그 밖에 이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국가에서 제공해야 될 우편 서비스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선택적 우편 서비스 보시면 고객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는 것이고요. 보편적 우편 서비스 외의 서비스를 말하는데 서비스 대상은 2kg을 초과하는 그다음에 20kg을 초과하는 인데 3번 보시면 1, 2의 우편물의 기록 취급 등 특수하게 취급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로 선택적 우편 서비스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이제 선택적 우편 서비스 뭐가 좀 많은데 4번 보시면 우편과 다른 기술 또는 서비스가 결합된 우편 서비스라고 돼 있죠. 그래서 거기 전자우편, 모사전송 우편, 우편물 방문 접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착각하신 게 전자우편을 많이 착각하시거든요. 전자우편은 뭐냐면 이그린 우편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그린 우편은 전자우편이 우리가 이메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자우편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그린 우편을 이제 클릭을 해보면 뭐가 되냐면 여기에다가 뭘 달라고 하냐면 주소록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달라고 합니다. 내용이요. 그렇게 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걸 이제 저희가 말하자면 실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냥 전자적인 방법으로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내용이랑 주소록을 딱 주면 이 내용을 잘 뽑아가지고 이 주소록에 나와 있는 사람한테 편집 봉투까지 다 만들어서 넣어서 보내주는 거. 이게 이 그린 우편이에요. 이게 전자우편입니다. 그래서 이 그린 우편 같은 경우는 혹시 우체국 갔다 오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팜플렛 같은 걸로요 되게 많이 광고하고 그래요. 그래서 뭐 어떤 경조사의 축하 뭐 답례는 이 그린 우편으로 하면서 이렇게 막 팜플렛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자, 됐죠? 이게 전자우편입니다. 헷갈리지 않으시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5번, 6번, 7번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배달기한이 있는데요. 배달기한, 우정사업본부가 약속한 우편물의 배달에 걸리는 기간을 말하는데 우편물 배달기한이라는 것은 거기 표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게 거기 송달기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송달기준. 그래서 그거 다 다른 색깔로 밑줄주세요. 통상우편물, 그 다음에 등기, 일반 소포는 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접수한 다음 날로부터 3일 이내 있죠. 접수한 다음 날로부터 3일 이내. 이거 다른 색깔로 표시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당일 특급이라고 있죠. 당일 특급, 접수한 당일 20시 이내. 이 두 개를 좀 밑줄을 쳐 두시죠. 얘도 기출에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나머지 이길 특급하고 등기 소포는 접수한 다음 날이죠. 예전에는요, 뭐도 있었냐면 이길 오전 특급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12시까지 가는 게 있었는데 그건 이제 없어졌어요. 없어졌고 지금은 이길 특급하고 특급으로만 따지면 이길 특급하고 당일 특급만 남아있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통상 우편물이나 일반 소포는 3일 이내라는 거. 그 다음에 당일 특급은 접수한 당일에 20시 이내라는 거. 물론 그렇기 때문에 당일 특급 같은 경우에는 접수받는 시간이 좀 정해져 있겠죠. 그날 7시에 와가지고는 8시까지 보내주세요. 이건 이상하잖아요. 그죠? 오전 정도에 와가지고 그날 저녁 20시까지 보내, 뭐 이런 건 가능합니다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배달기한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이 배달기한 암기하셔야 됩니다. 얘는요. 근데 정해져 있긴 하지만 도서, 상간, 오지 등의 배달기한 같은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누가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관할지방우정청장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주체가 나올 때는 뭔가 가로 표시를 좀 해두실까요? 관할지방우정청장이 이렇게 가로를 표시해 두시죠. 이렇게 해서 여기가 나중에 여기를 물어볼 때 누구라고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정한다고요? 관할지방우정청장입니다. 그래서 관할우체국장 아닙니다. 우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관할지방우정청장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로 치면 서울지방우정청장, 경상도로 치면 경상도가 아니라 뭐 경상도는 경북, 경남이 따로 있으니까 그래서 경북, 부산 이렇게 따로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 경기도라고 치면 뭐 경인지방우정청장 이런 사람들이 정하는 거겠죠.
배달 기간에 적용에 예외가 있는데요. 예외 규정은 일단 일반 우편물을 다음 날까지 배달하도록 한 규정이 있어요. 일반 우편물은 기본적으로는 3일인데 무조건 다음 날까지 규정하도록 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뭐냐면 일간 신문지 같은 거 보낼 때인데 거기 밑에 나와 있습니다. 신문 등의 진행에 관한 법률 12조 규정에 따라서 주 5회 이상 발행되는 일간 신문이나 관보 규정에 따른 관보 이런 것들을 보낼 때에는 신문을 3일 뒤에 보낸다?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죠. 하기 때문에 이런 관보나 관보 같은 것도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관보라는 게 이제 이 관에서 발행하는 그런 어떤 그 배포하는 내용들이에요.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바로바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요. 다음 날 보내도록 돼 있거든요. 3일 이내가 아니라. 하기 때문에 이런 건 이제 배달 적용 기간에 예외로 보는 거죠. 자, 됐죠. 이렇게 해갖고 우편 서비스 종료 이용 조건의 첫 번째 우편 서비스의 구분 및 배달 기한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해서 일단 이번 시간 여기까지 보고요. 지금 쭉 보시는 걸 아시겠지만 아주 컴팩트하게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만 제가 딱딱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요, 이 강의만 들어서 될 일은 아니고 나머지 내용들도 읽어보면서 이제 내용을 풍부하게 좀 암기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 여기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는 통상우편물, 그다음에 소포우편물부터 계속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